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떠났고 어떤 이는 가난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많이 목격한 죽음은 아무도 그것을 죽음이라 부르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기를 그만둔 사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식시설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위장을 비워야 오래 산다고, 욕심을 버려야 품위 있게 늙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말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조용히 무너뜨렸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소식하는 노인이 오히려 더 빨리 쓰러집니다. 이것은 의학 교과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105년 동안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마지막 몇 해를 곁에서 지켜보며 깨달은 진실입니다. 덜 먹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 혼자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른은 욕심이 없어야 한다. 나도 한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식욕을 줄이는 것이 절제이고 절제가 곧 덕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0세가 넘어 내가 깨달은 것은 전혀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을 먹이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지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노년의 밥상은 절약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자리이고 품위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한 끼를 정성껏 차려 앉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도 내가 여기 있겠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70세 이후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5가지 식사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습관들은 하나같이 겉으로는 검소하고 절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조용한 포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결국 몸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끝까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밥상 앞에 스스로의 숟가락을 들고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떠나보내면서 나는 늘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80세에도 혼자 시장을 벌어가고 어떤 사람은 75세에 이미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그 차이가 단순히 운이나 유전자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관찰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일찍 쓰러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기를 멀리했습니다. 생선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며 줄였고 두부는 찬 음식이라며 피했습니다. 스스로는 건강을 위해 절제한다고 믿었지만 몸은 그 절제의 대가를 조용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내 오랜 친구 중에 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평생 책을 가까이 하고 음식은 늘 소박하게, 과식은 죄악이라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78세가 되던 해 그는 자기 집 현관
문턱을 넘다가 그냥 넘어졌습니다. 특별히 미끄럽지도 않았고 특별히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리에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졌고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 그는 다시 예전의 걸음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2년 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싸이는 골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가 쓰러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문턱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백질을 멀리했던 그 밥상에서부터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잃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30세 이후부터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70세, 80세가 되면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근육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집의 기둥이 천천히 썩어가는 것이라고. 기둥이 썩은 집은 큰 태풍이 아니어도 무너집니다. 작은 바람 한 줄기에도 문을 조금 세게 닫는 것만으로도 흔들립니다. 노인이 작은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그 문턱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버텨낼 기둥이 이미 충분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이것들은 노년의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노년의 기초입니다. 서 있기 위한 재료이고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이며 내일 아침 혼자 일어날 수 있기 위한 투자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달걀을 먹습니다. 생선을 먹습니다. 두부를 먹습니다. 누군가는 105세 노인이 뭘 그리 챙겨 먹느냐고 웃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 웃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은 한 끼 한 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백질을 드십시오.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나를 위한 가장 조용한 약속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무너짐은 갑작스럽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입원하고 갑자기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더 자주 목격한 무너짐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왔습니다. 너무 천천히 와서 본인도 가족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는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거의 언제나 같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입맛이 없어서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먹고 싶지 않고 점심은 과일 몇 조각으로 때우고 저녁은 죽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는 소식하는 것이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조용히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사람의 몸은 연료로 움직입니다. 자동차가 기름 없이 달릴 수 없듯 사람도 음식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여유가 있습니다. 한 끼를 거르더라도 저장된 에너지가 있어서 버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여유가 사라집니다. 70세가 넘은 몸은 저장 창고가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끼를 걸으면 그날의 연료가 없는 것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뇌는 움직이기를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는 무거워집니다. 눈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즉 바닥이나 침대 위에 눕고 싶어집니다. 누운 사람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105년 동안 관찰한 가장 냉정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한번 드러눕기 시작하면은 몸은 그것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기력은 더 빠르게 떨어지고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한 끼를 걸은 것이 하루를 눕게 만들고 하루 누운 것이 일주일을 침대에 묶어두고 그 일주일이 나머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너무 적은 양을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것만, 흰죽만, 미음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씹기 불편하다고, 소화가 걱정된다고, 많이 먹으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몸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그 작은 한 그릇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몸은 부족한 대로 적응합니다. 덜 움직이고, 덜 생각하고, 덜 느끼는 쪽으로 적응합니다. 그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꺼져가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전쟁을 겪었습니다. 진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배고픔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말이 줄어들고 생각이 느려지고 결국 앉아있을 힘조차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전쟁 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그와 똑같은 눈빛을 평화로운 시대의 노인들에게서도 보았습니다. 스스로 군기를 선택한 노인들에게서 끼니를 거르는 것은 그날 하루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먹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의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아침을 드십시오. 점심을 드십시오. 저녁을 드십시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드셔야 합니다. 몇 끼니는 작은 선언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 있다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매일 아침 책상에 앉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먼저 합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번 마시고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몸 안을 먼저 깨워야 한다는 것을, 그 깨움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물 한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물을 잊고 삽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서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냅니다. 목이 타고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러나 70세, 80세가 넘으면 그 신호 체계가 무뎌집니다. 몸은 분명히 물이 필요한데 그 필요를 뇌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몸 안에서는 이미 탈수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탈수는 조용히 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약간 무겁고 생각이 또렷하지 않고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드니까 이러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어지럼증이 옵니다. 어지럼증이 오면 균형을 잃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짐 하나가 노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을 알았습니다. 82세였고 혼자 살면서도 꽤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분이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키며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건 이후로 그분은 혼자 생활하는 것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하루에 물을 한두 잔밖에 드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것도 충분히 드시지 않았으니 몸이 버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멀리했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물은 몸 안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혈액이 흐르게 하고 영양이 전달되게 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뇌가 또렷하게 작동하게 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근육이 제 역할을 하게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눈치채기 어렵게 그러나 멈춥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드십시오. 하루에 8잔이 부담스러우시면 6잔도 좋습니다. 5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꾸준히 잊지 않고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잔, 식사 전에 1잔, 오후에 1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몸이 신호를 보내지 않을 때에도 먼저 챙겨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몸이 요청하기 전에, 갈증이 오기 전에 먼저 드십시오. 그것이 몸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물 1잔을 드십시오. 따뜻해도 좋고 시원해도 좋습니다. 그 1잔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습관이 쌓여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챙겨야 합니다. 스스로 나는 오래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을 잃었고 동료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일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밥상 앞에 앉았을 때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그냥 빈 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빈 의자를 바라보며 밥을 먹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나는 압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허전함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외로움에 대한 위로가 아닙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몸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 밥을 먹을 때 덜 먹습니다. 이것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한 사실이고 오늘날 많은 연구들이 확인해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먹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많이 먹고 더 오래 먹고 더 즐겁게 먹습니다. 그러나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혹은 아무 소리도 없는 방 안에서 밥을 먹을 때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집니다. 먹는 것 자체가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한 끼를 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끼를 거르게 됩니다. 나는 한 남성을 알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겨진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그분은 조용한 집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제때 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은 거르게 되고 점심은 과자 몇 개로 때우게 되고 저녁만 겨우 드시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본인은 입맛이 없어서라고 하셨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입맛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니 먹는 것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분은 눈에 띄게 야위었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밥상을 포기하면 몸도 따라서 포기한다는 것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밥상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이 없어지면 사람은 서서히 자신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를 잃어갑니다. 식욕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욕도 함께 잃어갑니다.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은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밥을 먹으며 웃은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밥상 앞에서 오늘 하루 어땠냐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굶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거십시오. 동네 경로당에 나가 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해서 다음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창가에 앉아 햇볕을 받으며 천천히 드십시오.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드십시오. 작은 화분 하나를 밥상 옆에 두십시오. 혼자이되 완전히 혼자가 아닌 방법을 찾으십시오. 밥상은 삶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너무 일찍 혼자 닫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나누는 한 끼는 그 어떤 좋은 약보다도 더 깊이 사람을 살립니다. 함께 먹는 것이 사라지면 식욕도 웃음도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함께 먹는 것이 돌아오면 그 모든 것들도 천천히 돌아옵니다. 오늘 저녁 혼자 드시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절제를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덜 먹고 덜 쓰고 덜 요구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유교적 전통 속에서 자란 우리 세대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곧 덕이라고 믿었습니다.
밥을 많이 먹는 것은 탐욕스러운 것이고 자신의 몸을 챙기는 것은 어딘가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나 역시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적게 먹고 조용히 물러나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0세가 넘어 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절제는 미덕입니다. 그러나 자기 파괴는 미덕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굶기는 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그리고 포기는 덕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진정한 절제란 넘치지 않는 것이지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우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절제입니다. 스스로를 잘 먹이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나는 이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거꾸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어딘가 죄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돈이 아까워서 혹은 그냥 귀찮아서 한 끼를 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나는 그렇게까지 챙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여러분은 챙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챙길 의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안도인지를 부모가 건강한 것은 자식에게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돌보지 않아 일찍 쓰러지는 것이야말로 가족 모두에게 더 큰 무게를 지우는 일입니다. 자신을 잘 먹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실질적인 배려입니다. 나는 한국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살았고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아껴야 한다는 것이 본능처럼 되어버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음식 앞에서만큼은 스스로에게만큼은 그 오래된 절약의 습관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한 끼는 내일의 품위입니다. 오늘 충분히 드시는 것이 내일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일 혼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모레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지킨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 앞에 앉아 스스로를 위해 숟가락을 드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나는 감히 그 말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몸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몸을 먹여야 한다고. 굶은 몸으로는 바른 생각도 바른 행동도 바른 관계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잘 먹는 것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밥상 앞에 앉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위해 이것을 먹는다. 나는 내일도 서 있기 위해 이것을 먹는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조금 더 오래 있기 위해 이것을 먹는다. 그 생각으로 드십시오. 그것이 탐욕이 아니라 사랑임을 아시고 드십시오. 잘 드시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내일의 품위를 준비하는 일이며 이 세상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겠다는 가장 조용한 다짐입니다. 나는 이제 105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냐고,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생각합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힘든 날에도 외롭고 지친 날에도 나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행위가 10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 앞에 앉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하루하루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라고, 끼니를 거르지 마시라고, 너무 적게 드시지 마시라고, 물을 잊지 말고 드시라고, 그리고 혼자 드시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라고. 이 5가지는 의학 교과서에서 가져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들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하며 내가 배운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것은 친구의 이야기이고, 어떤 것은 이웃의 이야기이고, 어떤 것은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작은 것들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매일 단백질을 조금씩 더 챙겨 드시는 것이 쌓이면 몇 달 후 더 단단한 다리가 됩니다. 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 쌓이면 1년 후 더 맑은 눈빛이 됩니다. 매일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이 쌓이면 어느 날 아침 더 가벼운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쌓이면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매일 한 끼씩 거르는 것도 쌓입니다. 매일 물을 잊는 것도 쌓입니다. 매일 혼자 조용히 밥상을 비우는 것도 쌓입니다. 그 쌓임이 어느 순간 몸을 무너뜨립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나는 여러분이 오래 사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품위 있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밥상 앞에 앉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늘 한 끼를 정성껏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품위 있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매일 하십시오. 거창한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밥상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숟가락을 드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힘겹게 일어나 조용히 밥을 차려 혼자서도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앞에서 나는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더 잘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를 정성껏 드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이번 주말 누군가와 함께 밥상에 앉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품위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매일 밥상 앞에 앉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내일도 밥상 앞에 앉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나라가 폐허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가장 많이 본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해치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돌보는 일이라고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70대 이후의 분들께, 특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듭니다. 눈을 감습니다. 몇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잠을 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어둠 속에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많이 자야 한다. 오래 누워 있을수록 몸이 회복된다. 잠이 보약이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90을 넘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잠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잠의 질이, 잠의 방식이,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잠자리 습관이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오래 자는 노인이 오히려 치매가 더 빨리 옵니다. 이것은 공포를 드리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무언가를 바꾸려 한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만든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몸과 뇌 속에서 밤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는 잠을 재테크라고 여겼습니다.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잠은 살아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은 잠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짧더라도 깊이 고요하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침대로 옮겨가고 밥을 먹은 뒤 바로 누워 소화도 되기 전에 눈을 감습니다. 밤에는 몇 시간이고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그래도 침대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휴식입니까? 이것이 뇌를 위한 잠입니까?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뇌는 우리가 잠드는 척 한다고 해서 함께 잠들어주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가 만든 환경을 그대로 학습합니다. 소음이 있으면 소음에 적응한 채 잠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잠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빛에 경계하며 잠듭니다. 그것도 진짜 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밤이 수백 번, 수천 번 쌓이면 뇌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달아갑니다. 저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70대 이후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지만 실은 뇌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5가지 수면 습관입니다. 이 5가지는 제가 의학서적에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아오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늙어갔는지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물론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나 통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오늘 밤을 조금 더 진짜 휴식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잠은 하루를 흘려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잠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정성스러운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지금 당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 중에 저와 함께 교단에 섰던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2살 아래였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책을 놓지 않았고 가난한 시절에도 제자들을 먹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7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금 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저녁을 먹고 나면 반드시 소파에 기댔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밥 먹고 눕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 습관이 그토록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식사를 마치고 2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눕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습관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몸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눕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윗속의 내용물이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위산이 식도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수면 중에 미세하게 본인도 모르게 자꾸 각성이 일어납니다. 기침을 하거나 목이 따갑거나 불편함에 몸을 뒤척입니다. 겉으로는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그 자극에 반응하며 깊은 수면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깊은 수면, 의학에서는 서파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체계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이것이 바로 이 청소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할 물질입니다. 그런데 깊은 수면이 방해를 받으면 이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년, 10년이 쌓이면 뇌 속에 노폐물이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무게가 임계점을 넘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면서 이것 하나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을 편한 척 견뎌내면 몸은 결국 그 대가를 조용히 청구합니다. 다만 그 청구서가 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0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밥 먹고 누운 것과 치매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최소한 2시간은 앉아 계십시오. 천천히 걸으십시오.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책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눕지만 않으면 됩니다. 몸이 음식을 어느 정도 처리한 뒤에 비로소 침대에 드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밤사이 훨씬 더 깊이 쉴 수 있습니다. 제 동료는 그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편하니까요. 오랫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나쁜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언제나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그만둡니다. 하지만 편안한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위험합니다. 오늘 저녁 밥을 드신 뒤 바로 눕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말을 떠올려 주십시오. 지금 이 편안함이 10년 뒤 당신의 기억을 빼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젊은 시절 저는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막사 안에서, 때로는 땅바닥에서, 때로는 집더미 위에서. 그 시절에는 코를 고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 사람 오늘 피곤한가 보다. 저렇게 자니까 푹 자겠네. 코골이는 깊이 잠든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하다는 신호라고 여겼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저는 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70대 초반이었고 정정하고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자다가 숨을 멈춰요. 몇 초씩이나요. 그러다 갑자기 컥 하고 다시 숨을 쉬어요. 밤마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제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그는 중증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이것이 두 번째 습관입니다. 정확히는 이것을 그냥 두는 습관,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수면 무호흡이란 무엇입니까?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숨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입니다. 몇 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숨이 끊깁니다. 그리고 뇌가 위험을 감지하여 잠깐 깨어나게 만듭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하룻밤에 수십 번, 심한 경우 수백 번 반복됩니다. 매번 숨이 멈출 때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뇌세포는 산소 없이는 단 몇 분도 버티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그 미세한 산소 결핍이 밤마다 몇 년 동안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항상 같은 비유를
씁니다. 심지가 긴 초를 상상해 보십시오. 불을 켰다가 끄고 켰다가 끄고 하룻밤 사이에 수백 번을 반복합니다. 초 자체는 녹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심지는 이미 닳고 끊기고 약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불을 켜려 하면 더 이상 켜지지 않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뇌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달아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지 않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유의미하게 높아집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70대 이상 노인의 상당수가 어느 정도의 수면 무호흡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모릅니다. 자신이 자는 동안 숨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함께 사는 가족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코를 많이 고는지, 숨이 멈추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는지, 만약 혼자 사신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날이 잦다면, 낮에 이유 없이 심하게 졸리다면,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수면 클리닉에서의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법도 있습니다. 양압기라는 기구가 있고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러지 라는 말, 저는 이 말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과 뇌가 망가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뇌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자는 동안 당신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만 진지하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제가 100살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엽니다. 날씨가 흐린 날도 바람이 차가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의 빛을 맞이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 습관을 저는 수십 년째 지켜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쾌하다는 이유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침에 빛이 그날 밤에 잠을 만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할 두 가지 습관은 얼핏 보면 잠자리와 무관해 보입니다. 하나는 낮의 이야기이고 하나는 잠들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뇌가 밤과 낮을 구별하는 능력, 즉 생체 시계의 문제입니다. 먼저 세 번째 습관입니다. 낮 동안 햇빛을 거의 쬐지 않고 실내에서만 지내는 것. 70대 이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외출을 줄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무겁고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하루 종일 커튼을 친 방 안에 형광등 아래에서만 지내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몸은 수십만 년 동안 태양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는 지금은 낮이다 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가 생체 시계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있어야만 저녁이 되었을 때 뇌는 멜라토닌을 제때 분비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밤에 졸리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저녁에 멜라토닌이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렵게 잠들어도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얕은 잠이 계속되면 뇌는 낮과 밤의 경계를 점점 더 모호하게 인식합니다. 낮에는 멍하고 밤에는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뇌가 신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낮이 낮 같지 않으니 밤도 밤 같지 않은 것입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매일 오전 3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십시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복도도 좋고 건물 앞 벤치도 좋습니다. 그저 자연광 아래에 몸을 두십시오. 흐린 날도 괜찮습니다. 구름이 껴 있어도 실내 형광등보다 훨씬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당신의 뇌에 오늘도 낮이 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그날 밤 당신의 잠을 깊게 만듭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둔 채 잠드는 것, 이것은 매우 흔한 습관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적막함이 싫어서, 무서워서 혹은 그냥 익숙해져서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고요함이 때로는 외로움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소리가 있으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것을, 하지만 그 편안함은 뇌에게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도 뇌는 소리를 처리합니다. 본인은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장면이 바뀌거나 빛의 밝기가 달라질 때마다 뇌는 미세하게 반응합니다. 완전히 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수면에서 얕은 수면으로 살짝 끌어올려집니다. 이것을 미세 각성이라고 합니다. 하룻밤에 이런 미세 각성이 수십 번 일어납니다.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 어젯밤에 잘 잤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원에 물을 주는 일에 비유합니다. 호스를 쥐고 물을 주려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계속 호스를 발로 밟았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정원에는 충분한 물이 닿지 않습니다. 식물은 겉으로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뿌리는 조금씩 말라갑니다. 소음 속에서 자는 뇌가 바로 그 정원입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30분 전부터는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막함이 불편하시다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에 자연음 빗소리나 바람 소리 같은 것을 잠깐 틀어두다가 잠들기 직전에 끄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뇌는 고요함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잠을 부르는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낮의 빛과 밤의 고요함, 이 두 가지는 한 쌍입니다. 낮의 빛을 충분히 받은 뇌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깊이 내려앉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서입니다. 그 순서를 따르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웬만한 혼란을 버텨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 뇌는 훨씬 더 섬세합니다. 더 정성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빛을 주십시오. 밤에는 고요함을 주십시오. 그것이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제가 80대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 시절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눈이 말똥말똥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침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워있으면 언젠가는 잠들겠지.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잠은 더 멀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침대를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잠이 오지 않는데도 억지로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뒤척이는 것, 이것이 5번째 습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5가지 중에서 가장 교묘하고 가장 깊이 뿌리 내리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는 학습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뇌는 언제나 패턴을 찾고 패턴을 기억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경험을 하면 뇌는 그 장소와 그 경험을 연결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조용해지고 싶어지는 것처럼, 운동장에 가면 몸이 움직이고 싶어지는 것처럼 침대에 누우면 잠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연결입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몇 시간씩 뒤척이고 걱정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침대를 각성의 장소로 학습합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뇌가 이곳은 깨어있는 곳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침대에 누우면 잠이 달아납니다. 불면은 하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만성이 됩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이것을 조건화된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중립적인 자극, 즉 침대가 부정적인 경험과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자체가 각성을 유발하는 자극이 되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한번 자리 잡으면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해결책으로 더 오래 침대에 누워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못 자니까 더 일찍 눕고 더 오래 버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깊이 고착시킵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칙은 하나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오십시오. 20분이 지나도 잠들지 못하겠다 싶으면 일어나십시오. 불을 아주 약하게 켜고 조용한 곳에 앉아 지루하고 단순한 무언가를 하십시오. 자극적이지 않은 책을 읽거나 조용히 호흡을 고르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가십시오.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밤중에 일어나는 것이 더 피곤할 것 같고 더 잠을 못 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면 뇌는 서서히 다시 배웁니다. 침대는 잠드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80대에 이것을 깨닫고 습관을 바꾸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주는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잠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침대에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잠든다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다시 배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왜 나는 잠을 못 자는 걸까? 내일 또 피곤하겠지. 이러다 치매가 오면 어쩌나. 그 걱정과 자책이 뇌를 더욱 각성시킵니다. 잠은 잡으려 할수록 달아납니다.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힘을 줄수록 물고기는 빠져나갑니다. 손에 힘을 빼고 가만히 물속에 손을 담그고 있어야 합니다. 잠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잠에게 다가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은 실패한 밤이 아닙니다. 뇌가 아직 쉬는 방법을 찾고 있는 밤입니다. 그 밤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억지로 잠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자연스럽게 내려앉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도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105년을 살아온 사람이 잠자리에 드는 일은 젊은 시절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젊었을 때 저는 잠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눈을 감으면 잠이 왔고 아침이 되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멈춥니다. 오늘 하루 햇빛을 충분히 받았는지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방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습니다. 이 짧은 준비가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정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것,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방치하는 것, 햇빛 없이 실내에서만 지내는 것, 소음 속에서 잠드는 것,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도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 이 5가지는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밤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당신을 만든다는 것을 뇌는 기억입니다. 뇌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이고 처음 바다를 보았을 때의 감동이고 자식이 태어나던 날 아침의 떨림입니다. 그 뇌가 밤마다 조금씩 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간직해온 모든 것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면서 자신을 잃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두려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경고가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을 한 번만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 보시겠느냐는 초대입니다. 저는 한국이 가장 가난하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전쟁 중에 동료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버티게 한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 작고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뇌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뇌가 건강하려면 잠이 깊어야 합니다. 깊은 잠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을 드신 뒤 바로 눕지 않는 것,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잠깐 햇빛을 맞이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텔레비전을 끄는 것, 이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70대는 80대는 그리고 그 이후도 여전히 더 나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화에 반응합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진 습관을 시작하면 뇌는 그것을 알아챕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오래된 시에서 읽은 구절인데 정확한 출처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뜻만은 평생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잠은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잠은 내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어떻게 잠드느냐가 내일 아침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눈을 뜨느냐를 결정합니다.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거창하게 살려하지 마십시오. 오래 살려고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오늘 밤 당신의 잠을 조금 더 아껴주십시오. 당신의 뇌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일에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십시오. 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 사는 법보다 오래 살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젊은이들, 가난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노인들, 가족의 손을 잡고 떠난 분들, 그리고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홀로 떠난 분들, 저는 그 모든 죽음 앞에서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보았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자식을 위해 삽니다. 더 좋은 집을 물려주려 하고 더 많은 재산을 남기려 합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고 그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자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산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 정해지지 않은 것들, 풀지 못한 오래된 상처들, 그것들이 부모가 남긴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떠나기 전에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5가지. 이것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 강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105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이별을 곁에서 지켜보고 나서야 깨달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덜 힘들게 떠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제가 50대 후반이었을 때 아주 가까운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과 함께 자랐고 둘은 어릴 때부터 유독 사이가 좋았습니다. 형이 아프면 동생이 밤을 새워 간호하고 동생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형이 자기 월급을 쪼개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을 때 그 제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나셨고 형이 먼저 아버지 통장을 들고 은행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행동으로 두 형제 사이에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 둘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그 형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두 아들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끼리 알아서 잘 나누겠지. 내가 그런 말을 꺼내면 오히려 돈을 밝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결말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형제가 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은 아무리 사이 좋은 형제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그 두려움이 사랑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떠나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을 때 그 두려움이 갑자기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십 년의 우애가 단 며칠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언을 쓰는 것은 자식을 의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서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막아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명확하게 말해두는 것,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떻게 나누기를 바라는지, 혹시 특별히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까지 그 한 장의 종이가 당신이 떠난 뒤 형제 사이에 놓인 가장 든든한 다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명확한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를 지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유산이 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떠난 뒤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시절 남자는 울지 않았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추운 날 코트를 사다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5년을 살고 나서 돌아보니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보입니다. 몇 해 전 저와 오랫동안 교류하던 한 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딸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저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딸을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일했고 딸의 결혼식 날밤에 혼자 울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끝내 그 말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뿌리를 흔드는 일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충분히 사랑받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 자식은 평생 그 빈자리를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합니다. 어떤 이는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고 어떤 이는 가까운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모두 같은 상처에서 비롯된 다른 모습들입니다. 고맙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마디는 짧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럽고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지 않아도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미룹니다. 그런데 나중은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후회가 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살아있을 때 더 자주 말했어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전하지 못한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한 사람의 가슴 속에 남거나 듣지 못한 사람의 빈자리로 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당신 곁에 아직 듣지 못한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거창한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좋고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합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분명 사랑입니다. 그러나 전해지지 않은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 닿지 못합니다. 그리고 닿지 못한 사랑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외롭게 만듭니다. 떠나기 전에 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가볍고 가장 오래 남는 선물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몸을 아끼는 것은 나약한 사람이 하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세대는 몸이 부서져라 이라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쉬면 게으른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나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자식들이 치렀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는 부모가 노년의 오랜 투병 생활로 자식의 삶 전체를 붙들어버리는 장면을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으셨을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노인 한 명이 장기 투병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이 짊어지는 부담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자식 중 누군가는 직장을 줄이거나 그만두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결혼과 육아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가족 간의 역할 분담을 두고 갈등이 생기고 오래 쌓인 피로는 어느 순간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저는 오늘도 매일 아침 걷습니다. 105살의 몸으로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걷습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한 식이요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잠을 충분히 자고 과식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분노와 걱정과 원망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몸을 가장 빨리 병들게 한다는 것을 오래 살면서 배웠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식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걷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동안은 자식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조용하고 꾸준한 선물입니다. 자식의 시간을 돌려주는 것, 자식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고 어느 순간 도움이 필요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30분 걷는 것, 오늘 병원 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 오늘 술 한 잔을 줄이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뒤 자식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몸을 아끼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 곁에서 자식은 비로소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보내는 가장 긴 안도의 편지입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 곁에 있으면 된다고,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자식이 나를 찾아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한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 그것이 가족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 살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용히 불행하게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던 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고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크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자 그 어머니는 깊은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명절에 오지 못하면 며칠씩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점점 어머니의 전화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늘 무겁고 죄책감을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자식들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어머니의 행복이 자식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그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전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내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서 옵니다. 누군가 찾아와 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서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중심은 점점 더 나 자신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자식의 삶을 규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쁨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삶을 응원하는 것이지 그 삶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의도적으로 제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려 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오래된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매일 아침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고 자식이 오지 않아도 내 하루는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자식, 죄책감 없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훨씬 더 깊은 연결이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충분할 때 자식은 비로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무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오래 살면서 깨달은 자식과 가장 아름답게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놓아주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자식을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100살이 넘어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내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무서운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부모가 가슴에 품고 떠난 원한이 자식의 삶 속에서 그대로 되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부모가 풀지 못한 감정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과 태도와 분위기로 자식에게 스며들고 자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을 물려받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알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와 오랜 갈등을 겪었고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과 형의 아들이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서로 만난 적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함과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이미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의 원망은 죽었지만 그 원망이 만들어낸 균열은 다음 세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원한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염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이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약한 것이라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냐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이고 배신당한 기억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5년을 살고 나서 저는 이것을 압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감정으로 인해 매일 조금씩 소모됩니다. 분노는 품고 있는 사람을 먼저 태웁니다. 원망은 상대방의 하루가 아니라 나의 하루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소모된 에너지는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야 할 온기를 빼앗아갑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감정이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장 깨끗한 유산입니다. 저는 살면서 몇 번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끝내 사과받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그 선택은 상대방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하루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오래된 감정을 가슴 한켠에 묵혀두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싸늘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정을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집안에 남겨둘 것인가? 그것이 내 자식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들여올 것인가? 미움을 풀고 떠나는 것, 그것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떠나기 전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무게를 굳이 저 세상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산과 유언을 정리하는 것, 마음속의 말을 전하는 것,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오래된 미움을 풀고 떠나는 것. 이 5가지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한번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 저는 지금 105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완성은 마지막 장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도 끝맺음이 흐트러지면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담담하게 마무리된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했는가가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머뭅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어떻게 나이 들었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어떻게 감정을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떠났는지를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당신의 마지막이 자식에게는 가장 긴 가르침이 됩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오늘 저녁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길, 나는 지금 무엇을 아직 정리하지 않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는가? 나는 내 몸을 오늘 얼마나 아꼈는가? 나는 자식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가? 나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감정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 5가지 질문 앞에 솔직하게 앉아있는 것, 그것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고 시끄럽게 흘러가지만 멀리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였는지, 무엇이 중요했는지, 누가 곁에 있었는지, 저는 그 고요함을 오래 살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나이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그 고요함에 닿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내려놓아도 그 고요함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가볍게 떠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삶은 소란한 시작이 아니라 조용한 완성으로 기억됩니다.